먼저 우리 김익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두 교수님은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이시고 한국공연문화학회 회장님, 한국민요학회 회장님, 한국풍물굿학회 회장님, 또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님이 되시고 제2회 애음문학상, 제3회 판소리 학술상, 제3회 노정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서로 판소리 그 지구의 신체 전략이라는 저서를 남기시고 한국 민요의 민족 음악적 연구, 시집으로서는 햇볕 쬐려 나오다가 등 다수의 시집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호병탁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병탁 박사님은 시인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시고 시집으로서 철산주막, 평론집으로 나비의 궤적, 그리고 저희 군사문학상 제1회 수상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제1회 우리 신무군사문학상 수상자이시기에 더더욱 오신 것을 대환영을 합니다. 다음에 박환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환영 교수님은 백제예술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문학박사이시고 시곡 작가이시면서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시곡집으로 너덜강 돌무덤, 바람이여 너기여, 어라 대신이야, 시집으로서 군산바다, 너를 위한 은유, 시상으로서는 삼성문학상 희곡부문 수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윤규열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규열 선생님은 전 고구려대 전임 교수를 하셨고 또 우리 군산문인협회 전 회장님이셨고 또 소설집으로서 한 거의 10권에 가까운 그런 소설집을 집필하셨고 지금도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 소설가로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이셨고 또 오늘 발제자로서 주된 그런 행사의 주역을 맡고 계십니다. 이 세 분과 또 발제자 윤규열 선생님의 오늘 열띤 토론을 듣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윤규열 선생님이 사유로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이고 군산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듭니다. 오늘 또 코로나를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문인협회 회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최만식 선생님의 희곡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 이번에는 최만식 선생님의 소설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최만식 선생님이 그 전문 몇 개로 친일이다 아니다 지난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친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작가라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저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딱지를 떼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최만식 선생님의 당시 근대 역사가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협 회원들도 그렇고 또 최만식을 친일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근대사를 한 번씩 한번 보고 그 당시에 최만식 선생이 탕류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만식 선생님은 3.1운동까지는 3.1운동 만세에 참여를 했어요. 최만식 선생님은 참여를 하고 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최만식 선생님 정신은 한국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6년 동안 이제 일제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설도 최만식 선생님 소설도 친일의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을 자세히 보면은 저도 소설을 쓰고 있지만 소설을 보면은 친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왜 일본은 논이 없습니까? 밭이 없습니까? 왜 미두장이라고 하는데 미두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탕류인데 일본도 자기들 먹고 살 만큼 논과 밭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 거니? 일본은 급속도로 근대사에서 보면 급속도로 공업화가 이루어져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걸로 쌀이나 이걸로 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산 근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 공장으로 갔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일본 사람들만으로도 부족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때 당시에는 군속 공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쌀도 없고 콩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두장이라는 쌀미자에다가 콩두자예요. 이게 미두장. 그때 당시에 쌀을 우리나라에서 공출해 가는데 일본에는 불아파 서구의 그 경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주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쌀을 가지고 선물시장이 유행했어요. 쌀 한 가마니 쉽게 얘기하면 쌀 한 가마니 값을 가지면은 쌀을 한 10가마니 20가마니 더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쌀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표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 쌀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러면 일본 동경 아니면 저 일본에서 본토에서 그 전산이 와요. 지금 쌀값이 얼마에 형성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쌀값 한 가마니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10가마니를 살 수 있으니까 10가마니를 따블치고 그러면 20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최부자도 있었고 당시에 엄청난 벼락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 지주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지주들이 가까이 있는 서천에 있는 최부자 같은 분들도 그 선물시장에 뛰어듭니다. 미두장에서 우리나라 군산 미두장에서 군산과 미두장은 군산과 인천에 있었는데요. 크게 군산 미두장으로 또 뛰어들어서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날리고 결국에는 그 땅이 일본인 손에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지주들은 그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지금 돈도 있고 하는데 돈 없는 저 머슴으로 있던 사람이 금방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 지주들도 다 그걸 하지요. 하다 보니까는 선물시장에 다 날려버려요. 선물시장은 돈 없어도 시작은 하는데 위험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정판이 되거나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그 투정판에 들어가서 진짜로 투자를 합니다. 여기 저 태만식 탕류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선물시장에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날려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날리면은 두 군데로 갑니다. 하나는 일본인, 하나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들어가요. 땅이. 그러면 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본 손아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장민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일본은 그때 당시에 서구 구라파에 있는 경제를 도입을 다 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을 좀 알고 우리가 탕류를 읽어보면은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겠느냐 여기에 식민지 국민들은 아주 힘들었겠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논 전답 다 빼앗기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탕류로 소설화를 시킨 게 최만식입니다. 그러면 최만식이 왜 그걸 썼을까요? 탕류를. 그럼 우리가 그걸 반문해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소설을 쓰면서 왜 이 소설을 내가 왜 쓰나 이 주제의식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 소설 작품이 지금 11권째에 나왔는데 작품을 이 소설은 내가 사회소설을 많이 씁니다. 자,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건드려서 좀 국민의 인식,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인식을 좀 깨워보자 해서 사회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최만식도 그 당시에 식민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문제를 던져준 거예요. 식민시대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로 개만도 못했다. 자기가 스스로 한 얘기예요. 상갓집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상갓집 그 주인이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만식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우리나라의 문학의 조류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왜 동반자 작가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동반자 작가라는 것은 카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이라고 해서 카프가 만들어졌어요. 카프가 만들어졌는데 식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써가지고 깨우치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들을. 근데 최만식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작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롤레타 동맹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하고 동반자로 이렇게 분리되는 작가다. 거기에 가입은 안 돼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반자 작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카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같은 계열의 소설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게 동반자 작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만식이 동반자 작가로서 운동을 했었고 자기가 스스로 밝힌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은 동반자 작가의 이야기가 작품성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만식을 깊이 국문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 해봤지만은 제가 소설가로서 최만식 입장으로 그 시대를 생각해봤을 때 이건 그때 시대에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그런 소설을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최만식은 1902년에 전북 옥구군 인피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인피에 최만식 생가를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면은 아주 초라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친일이라는 그 딱지 때문에 그걸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누이 한 명과 바로 위 아래 형제가 일찍 별세하였으므로 최만식은 오남 막내로 여기게 됐어요. 그런 소년기를 비교적 유족한 지주 가문에서 일단 보냈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앙고부에 다녔습니다. 중앙고부에 다녔을 때 중앙고부 2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최만식은 그 항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앙고부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 유학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해인 1923년 동경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누군가를 어린 양이 피우겠죠. 양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가 이렇게 산업을 많이 죽였느냐, 이 지진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조선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인들은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죠. 동경 대지진입니다. 그게 첫 번에는 그래서 귀국을 합니다. 일시 귀국해서 신문과 잡지 기자로 진출하게 되죠. 1924년 조선문단 잡지에 단편 세길루를 발표하고 작가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은 네이드 메이드 인생, 뭐 식민구주 이런 작품들이 다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조리한 사회적 환경을 좀 쓴 거죠. 뭐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책에 지금 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논이야기, 낙조, 소녀는 잘한다. 이것이 있어요. 근데 최만식, 시숙, 태평천하, 논이야기 등은 특히 두어진 풍자적 수도에 능한 작가였다. 그 풍자적 특성은 그 냉철한 지성과 결백한 성격으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격에다 그의 고향집 부친과 형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해 그마저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건강 또한 쇠진하게 되었고 1930년 말년 작가 최만식 처한 생활 궁금함에 대한 문단에서 가장 동료였던 이무영이가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이무영이 집에 와가지고 보리 한 마리고 쌀 닭도리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가는 장면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듯 눈에 보이는 듯 나타나죠. 논이야기 같은 경우는 일제에서 수탈당하고 나서 그게 사회적 구조예요. 사회소설이 바로 사회적 구조. 일본이 다 떠났죠. 떠났는데 내 땅 일본한테 뺏겼는데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럼 국가에서는 그 땅을 일본이 떠난 땅을 전부 다 다시 자기가 국가에서 다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해서 그 회수한 땅을 공매를 해버렸습니다. 내 땅은 어떤 부자 사람이 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 땅은 이제 영원히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혼잣말로 내가 만세를 안 불렀어야지 다행이지 만세 불렀으면 내가 더 억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비참한 그 세계였죠. 최만식이 그러면 지주의 아들이라겠는데 왜 망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 왜 망했는군요. 그때 당시에 금광이 또 우리나라에 금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금이 많은 데 있어요. 그래서 금광이 유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경도로 어디로 금광을 캘라고 금을 캘라고 돌아다녔습니다. 최만식의 식구도 또 금광에서 좀 금맥 좀 발견을 하고 간 게 거기서 쫄딱 했어요. 왜냐면 금광이라는 거는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돈을 대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금강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방씨가 금맥을 딱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금강을 광산을 했는데 금이 안 나와요. 근데 다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조선일보 그 방씨 방사장은 끝까지 한번 파본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전돈 다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딱 금강이 발견이죠. 자기가 안 캡니다. 그걸 일본한테 넘겨버려요. 또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자기가 캐지도 않고 일본한테 그 광산을 넘김으로써 얻은 걸로 조선일보를 사죠. 사가지고 지금 대부자가 돼 있는 상태. 조선일보예요.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 백석 시인이 시의 여승이라는 시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황해도 어디 금덕판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금덕판이라는 것은 금광산이라는 얘기예요. 금광산에 거기를 갔는데 뭐 어떤 분이 아이를 따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옥수수를 산 거에 대해서 그 얘기가 쭉 이야기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금강이 그만큼 유행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옛날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역사의 밝은 근현대사를 하신 분이 뭐 강의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대에는 대체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현대는 어쩐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지난번에 작년에 책이 나온 것이 민중을 이끄는 마리안나라는 그 책에서 근현대사하고 프랑스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 있죠. 그 프랑스 혁명하고를 조합해서 글을 썼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그 글을 썼어요. 사실은 민중을 이끄는 마리안나가. 그래서 우리 근대사가 어떤 근대사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글 쓰는 사람은 많이 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봤어요. 지난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소설 쓰는 사람은 최만식이 소설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희곡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소설 쓰는 사람은 어떻게 소설 쓰느냐, 있는 그대로 쓰는 건 또 아니고, 소설이라는 것은 그냥 읽으면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은유로 표현된 것이 많이 있죠.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로 표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만식 소설도 내 생각에는 그 은유 속에 감춰져 있는, 최만식 소설 속에 감춰져 있는 은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최만식을 이것은 잡문 몇 개를 써가지고 자기가 안 죽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친일 작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은유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최만식 불쌍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왜 친일이라는 딱지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으니, 군산에서는 그래도 군산의 자랑인데 본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거는 뭐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그건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를 시중 드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글을 쓰고 다니는데 나는 뭐냐 대체 바쁘면 가면서 밥 쓰는 이거 글을 쓰는 이게 나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한탄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임종이 가까운 것은 본인이 알 것 같아.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까 아 나는 이 정도뿐이 못 살겠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걸 알라고 할 때 장군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나 한 번도 내 주위에 원고지를 제대로 풍족하게 놓고 쓰지 못했다. 나 한 20권만 보내줘라. 나 그놈 놓고 베개매트 놓고 죽을란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작가입니까? 근데 그 후로도 우리가 친일이라는 그거 잠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대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지금 안익태가 이제 지금 나와요. 안익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코리아 환상곡을 발표해서 거기에 애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대친일 작가예요. 만주 환상곡을 작곡한 대친일 작가입니다. 그게. 나치에서는 나치에 또 협조했어요. 독일을 협조했어요. 그래갖고 나치에 협조한 걸 잡히면 죽으니까 덴마크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살았어요. 물론 아무도 모르게 살았어요.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갔어요. 거기서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애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 안익태 같은 사람은 뭡니까? 지금 대체 우리 최만식 선생님하고 안익태 같은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은 또 지금 서정주 선생님도 친일 작가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류가 달라요. 지금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우리 문인들이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전해주고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작품을 모릅니다. 그냥 누가 친일을 한 게 친일인 거예요. 저희가 습작시대에 있을 때 뭐 여기 추선 선생님도 계시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습작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군산 시내에 지나가는 사람을 무작위로 하고 10명을 해놓고 그때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였어요. 데려다가 물어보자 한번. 이문열이라는 작가를 아냐 물어보자. 알 수 있는 작가가 2명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20%. 글을 안 읽어요. 그러니 그럼 최만식이라는 작가가 글을 읽었으니까 지금 옛날 부닥다리 작가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놓고 친일을 한 게 친일인 거예요. 그냥 그 세밀하게 우리가 보면은 최만식은 실제로는 친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최만식 선생님을 보면은 그 발제도 획득하고 그런 이유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비운의 작가 딱지를 우리 후배들이 좀 띄워줬으면 쓰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토론하시는 분들이 고명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 토론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익두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소개받은 전북대 국문과의 김익두입니다. 오늘 전체 논의가 사실 발제를 연 선생님이 하시고 저희들은 토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마 그 발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세 사람이 좀 시각을 달리해서 최만식 문학에 관한 논의를 하는 식으로 실제 이 초록집은 만들어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방
그 윤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방향은 이 소설 작품을 우리가 작품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친일이 보이지 않고 항일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이 토론회에서 식민지 시대의 이 최만식 소설에 나타난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맡은 것은 제 전공이 희곡 연극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소설을 많이 쓰셨지만 놀랍게도 그분 10권의 전집 중에서 한 권 전체가 희곡집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30편이나 있습니다. 희곡이 장막극 5편, 단막극 23편, 시나리오 방송극 2편 이렇게 해서 아마 작년에도 여기서 차만 시곡을 가지고 논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그쪽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전공의 입장에서 오늘 논의에 가급적 맞도록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분이 쓴 그 대표적인 작품 장막극인 재향날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재향날 중심으로 기존의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한 내용이 14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그 황국명, 김상열, 서연호, 신하영, 김만수, 배봉기, 이재명, 김남석 등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첫째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보면 최만식이 가지고 있는 사실주의적인 특성, 현실인식, 역사의식, 이른바 최만식옥에 나타나는 작가의식을 다루는 논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논의들은 그 고려대학의 서연호 교수 논의에 귀결이 되는데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시곡이 현실인식에 충실하고 현실 개혁 방향으로서의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했으며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추구했다. 이런 내용이 주로 평가 내용의 전반적인 종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만식 희곡이 가지고 있는 서사극적 성격에 주목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서양 서사극 기준으로 이제 다소 부정적인 평가라는 방향이 있고 신하영과 같이 신하영, 김만수와 같이 우리 희곡 연극사의 자주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희곡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향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 바와 같이 최만식 희곡에 관한 논의는 그 작가의 문제는 여기서 최만식 희곡의 그 내용이나 그 비전이나 여기에 관한 논의는 이제 소설이나 희곡에서 다 문제가 없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최만식 희곡 양식 특성에 관한 논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정할 문제가 뭐냐? 첫째는 최만식 희곡 양식의 특성이 이른바 서사극 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논의와 부정적인 논의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런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의 논의들이 그 논의를 논증할 수 있는 해당 논거 작품들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에 의한 가치평가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에 관해서는 그 점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식 스타일로서의 서사극의 속성과 조건이 뭐냐를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브레이트가 소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서사극의 속성과 조건을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제가 이렇게 간략히 정리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전통국가 서사극을 대조시킬 때 전통국에서는 플롯이 일정해가지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하지만은 서사극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나레이터가 이제 청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고
또 전통극은 이제 사건에 몰입하도록 하는데 서사극은 사건을 오히려 사건에 몰입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한다는 거죠. 또 전통극 죄송합니다. 전통극은 이제 수동적인 감명을 주고자 하지만 서사극은 능동적인 결론을 스스로 관객이 내리게 한다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통극은 그 정화 카타르시스를 이제 중시하게 되지만 서사극은 수동적으로 카타르시스 되는 걸 중시하지 않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깨달음을 인식적인 깨달음을 요구한다, 지향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했고 또 14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통극은 이제 이런 조명 같은 것을 이제 소위 일루전이즘 환상주의적인 각성에서 논리를 조명을 사용하고요. 거기에서 서사극은 상당히 이제 상징적이고 비환영적인 다시 말해서 이제 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진짜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사실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서사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은 다 사실 연극이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서사극과 전통극의 차이인데 전통기라고 말하는 여기서 전통극은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서양의 리얼리즘 연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서사극을 얘기한 것은 리얼리즘 연극에 대항하는 새로운 연극을 이야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서사극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그 다음에 양식의 문제인데요. 20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극 희곡 양식은 대체로 무당구, 잡생노름, 탈노름, 꼭두가시 노름, 조시, 궁중가미, 판소리, 심파극, 창극, 신극, 마당극, 마당노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양식이 되겠는데 이 양식을 왜 여기서 강조해야 되냐 하면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과 형식은 다릅니다. 형식, 폼이라는 것은 희극, 비극, 멜로드라마, 무슨 소극과 같이 이렇게 전 세계 역사 사회를 관계없이 두루 통용되는 틀을 말하는 거죠. 모자 그런 게 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식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모자라는 것은 다 똑같이 통용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모자도 조선시대의 모자와 지금의 모자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역사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스타일 양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서사극이라는 게 형식이 아니고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서사극이라는 것은 서양의 연극 양식에서 사실주의, 리얼리즘 연극이 이제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인데 그 양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양식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이따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 분석을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논이야기의 작품 구조는 이제 최씨, 외할머니 최씨가 그의 손자 외할머니 최씨하고 그의 손자 상인이라는 손자가 최씨 외손자인 영호에게 자기 집안의 3대에 걸친 시댁 집안 내력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는 그 서사자 나레이터가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이니까 서사 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앞에서 학자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식의 이제 구성 방식을 보면은 1막에는 말하자면 최씨 남편 성재에 관한 이야기고 동학혁명에 관한 이야기고 2막은 최씨 아들 영수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은 동학혁명을 겪고 난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고 3막은 최씨의 손자 상인에 관한 이야기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도 있고 최만식의 여러 소설에서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런 구조적 특성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3대에 걸친 집안 이야기를
그 외할머니 최 씨와 그의 손자 상인이 외손자 영호에게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판소리식이죠. 이런 구성 방식은 이제 브레이트의 서사극 양식의 속성들을 주로 전반적으로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체만식 서사극의 희극사적, 연극사적 이상을 어떻게 재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입니다. 거기 이제 그렇다면은 이 서사극, 체만식 서사극이 우리 연극사, 희극사에서 어떤 이상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는 이 논자들도 이 브레이트가 제시한 서사극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창작된 서사극이라고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인 보는 사람은 나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체만식의 서사극이 브레이트와 서사극과는 다르게 소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지향하지 않았다. 또 뭐 오락성과 교훈성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지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만 말해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의도가 없는 작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작품 의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모순이고 거기에 대한 논증을 하지 않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여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교훈성과 오락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 교훈성과 오락성은 앞에 제가 간단히 설명한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서사극의 그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고 그런 것들의 그런 것을 위해서 노래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이런 부정적 입장에 쓴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나라 희곡사, 연극사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서양 희곡사, 연극사 관점에서 이게 보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약간 제국주의적인 관점에 서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서사극을 그렇게 되면은 양식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 형식처럼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향날을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 제향날을 발표한 시기가 체만식이 37년에 발표한 것이지 서양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체만식 희곡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하는 사람들은 서양의 브레이트가 똑같이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체만식이가 먼저 했고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양식사적인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사극인 체만식의 제향날은 서양 브레이트의 서사극과는 무관하게 우리 희곡사, 연극사 안에서 자생적, 자발적으로 도출되어 나온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오색에 의해서 이루어진 서사극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평가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금만 더 첨가시키면은, 그래서 체만식이 1937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이런 자주적인 서사극 양식은 그 뒤에 우리나라에 1960년대 초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한국 서사극이 미국을 유학 갔다 온 미국 유학을 다녀온 자꾸 제가 이제 까먹기 좋아해서 이근삼 교수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반사실주의적인 연극 양식의 주류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희곡 연극사가 일제 강점기부터 요 6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주의가 지배했고 60년대에 서사극이 상당히 지배력을 넓혀온, 그래서 양대 산맥이 됐는데, 이 서사극, 우리나라의 서사극을 최초로 시도해서 작품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37년에 나온 체만식의 제향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만식의 제향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현대 서사극으로 평가해야 되고,
이것이 1960년대에 와서 본격화되는 우리나라 근현대 서사의 효시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맞고, 이것이 최만식 서사극이 가지고 있는 우리 희곡사 연극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희곡사 문학사에서 자발적 자주적인 역동성을 성취한 것을 서양의 서사극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되며, 그런 다르고 창의적인 차이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세계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한다면 그분은 풍자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풍자가 상당히 어떤 풍자의 대상을 조롱하고 그러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풍자의 대상이 조롱을 하는데 그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이 왜 부정적인가를 많은 풍자를 하는 도중에 저절로 그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됐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 독특한 그런 중증적이고도 그런 어떤 도식적이 아닌, 일례로 태평천하의 윤직원 같은 사람은 일제치하를 태평천하로 봅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이 태평천하인데, 그 사람은 자기 손자들 경찰서장도 시키고 군수도 시켜서 그 부를 대대로 드리려고 그러고, 또 결혼도 좋은 집안으로 해서 자기 집도 그런 전형적인 풍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반민족자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일제치하를 태평천하로 보느냐? 그 당시 사회 현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조 말이라는 것은 그 지방 수령이 아주 괴롭히고 뜯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적패들까지 날뛰고, 그런 아주 불안하고 형편없는, 하기야 고종, 순종, 철종 때 우리나라가 대단했습니까? 가부경장 이후로는 형편없었죠. 그래서 수탈당하고, 심지어 윤직원 아버지는 화적패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오더니 경찰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자기 재산도 지켜주고 목숨도 지켜줍니다. 그러니 태평천하죠. 그런 묘한 이중적입니다. 이 최만식 소설가의 머리가 보통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새끼는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이게 아닙니다. 이놈은 나쁜 놈이라고 여러 풍부한 자료를 들어가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만, 쭉 하다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됐던가, 그 이유를 또 밝혀내요. 정신적으로. 시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부가 공부하고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지금 현재는 빌빌거리고
그 백수로 아주 조카가 공격을 합니다. 정말 그 저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그 공격을 쭉 하는 것이 그려지면서 은연중에 저절로 조카 이놈이 바로 공격을 당해야 하는, 공격을 받아야 한 대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런 그 이중적인 그런 독특한 풍자를 구사하는 그 소설 비약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이 풍자 비약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만 간단한 건, 근데 다 관계가 돼요. 지금 당장 관계가 되는 것은 이분의 또 다른 소설 비약인 그런 우리나라 전통문학과의 연계. 그 당시 소설가들은 전부 서양 새로운 그 사주에 빠져가지고 그쪽 소위 모더니즘적인 그런 그쪽이었는데, 제만식은 거꾸로 심청전, 춘향전 이런 소위 화자가 그냥 내가 느닷없이 뭐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겠다 하고 그러죠. 왜? 판소리 들어보면 그런 식의 화자가 청중 앞에 직접 나서는. 그런데 대개는 그 모던 그 당시 소설은 전부 이상이고 변동인이고 다 화자가 안으로 들어가 나타나지 않고 그 소설의 주인공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는데, 그런 독특한 소위 화자와 청자지, 그러니까 판소리 노래하는 사람하고 청중하고 직결되거든요. 판소리는 그건 연예계에서밖에 안 되는 그런 독특한 그 소설 기법을 이분이 채택해서 씁니다. 아주 그런 예는 많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그분의 큰 우리나라 그 소설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해방 뒤에도 그런 풍자라든가 전통 기법을 이용해서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오늘은 제가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을 한번, 제목이 민족의 죄인이지만 사실 자전적인 고백 소설입니다. 일종의. 그분이 사실 친일 강연을 했어요. 사람들 모여놓고 잡문도 쓰고, 간단하게 그냥 재밌게 얘기할게요. 이 양반하고 저하고 셋이 신문사 어디 거기서 대화하는 게 그 소설 줄거리입니다. 제가 최만식이라고 합시다. 저는 외정시대 때 이제 최만식이가 되시게 혼나요. 욕먹 쓴다 그죠? 이 양반한테. 이 양반은 친일을 안 했어. 나는 친일 강연도 이랬기 때문에 아주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사 친구가 이렇게 3명이었는데, 가끔 회상을 욕먹으면서, 그리고 인정합니다. 최만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마 우리나라 문인 중에 가장 먼저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짓까지 했다.
그런 면이 참 돋보이는 부분인데, 제가 무슨 독서에 무슨 그 젊은 사람들하고 만들었다는 그 죄명으로 끌려갑니다. 주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차라리 징역사라는 게 훨씬 낫지. 이 주장은 언제 어떻게 뭐 가끔 불러내다가 패고 그 고초라는 게 말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풀려나면 우연히 그 강연하라고 온 그런 것으로 인해서 풀려납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 뭐 강연을 몇 번 하게 됐죠. 그러다가 시골로 내려갑니다. 인피로 내려온 거죠. 여기라고 뭐 그때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할 때입니다. 가장 가난한 가을에 제대로 나락도 안 폈는데 나락채 공출당하고 그야말로 풀떼죽으로 근근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러는데 그 서울에 그 이삿짐 남은 걸 가지러 왔다가 그 신문사를 잠깐 신문사에 근무했으니까 잠깐 들렸는데 그 요즘 어떻게 지내냐 호박 심고 뭐 고구마 심어서 그거 클 때만 기다리고 있네. 그랬더니 신문사 기자가 그 이튿날 사진과 함께 붓을 던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위대한 작가 신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붓을 걷고 농촌 정산에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친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신문이 나니까 바로 그런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장 매일 두드려 패고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는 유시장 생활을 하다가 그런 강연을 하게 되면 뭐는데 그런 그것을 그러면서도 틈틈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못나 터진 놈이다를 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사실 줄거리는 이 양반이 나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낯짝을 뻔뻔스럽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느냐 할 정도요. 말도 못하죠. 사실 친일 강연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그 신문 기자 3명이 이분이 거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원을 하지. 은행은 일제 협조 않는 겁니까? 선생을 하지. 선생은 일제 협조 않는 겁니까? 어차피 그 현실사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는 이상 공산주의를 맨날 부르짖고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건 뭐 이해가 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만 이 양반은 부자였어요. 원래 집에 시골에 땅이 많아서 친일하기 싫으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넉넉 땅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예요. 이 양반은 신문기자를 계속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정시대 때 신문기자를 하면 저절로 기사 내용에 친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공격을 하죠, 이쪽도. 바로 기자놈 니들이 모여서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징용 끌려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학도병이나 징용 끌려간 것은 어떤 사람 강연 때문에 거기 간 사람 한 공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도 없고. 쪄누르니까 주제에서 쪄누르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 누가 우리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나갑시다. 이 물건 걷어 보냅시다. 그래서 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하튼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친일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분은 공격할 만해요. 여기는 당해도 싸지요. 그러나 그 당한 사람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은 전혀 생각도 않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독특한 또 이분의 풍자 기법으로 어찌 보면 이 사람 말이 절대로 옹골은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저는 그 민족의 죄인을 보면서도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상처를 입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너 외정시대 때 강연 3번 넣은 거 했잖아. 그렇게 매도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여기 출신이다.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여러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어쩌자 저쩌자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확실히 그분은 우리 한국 문학사 쪽으로도 재평가를 받아야 될 큰 봉우리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환영 교수님의 최만식 소설과 그 시대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옛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말씀하다가 시집 갈 날 받아놓고 처녀가 등창난 꼴이네 그런 말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러네요. 물론 제가 썼기 때문에 뭐 내용도 다 알고 읽을 수 있는데 안과를 갔더니 무엇이 어쩌다고 했어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그냥 읽는 걸로 발표를 대신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잘못 읽으면 여기 활자화 되어 있는 게 원래 썼던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의 진지한 발표 주제는 최만식 소설에 나타난 식민 민중들의 절망적 삶과 의미였습니다. 최만식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의 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 민중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작 소설 탕류에서 묘사한
군산과 서울을 배경으로 행동하는 작중 인물들의 모습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삶과 사회상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발표한 논이야기, 낙조, 맹순사, 미스터 방의 소설 속 인물들은 해방 후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혼탁하고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죠. 최만식의 소설을 세태소설이나 풍자소설이라고 규정하거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인간상들을 중심으로 그려냈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설은 악한 방법으로 인간의 진실을 추구하는 문학 장르라고 합니다. 탕류에 등장하는 초봉의 아버지 정주사는 부성을 잃고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하며 초봉이는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수동적 인물입니다. 초봉의 첫 남편 고태수나 두 번째 남자 박재호 역시 부정적인 인물이며 장형보는 간악하고 추악한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묘사되어 있죠. 고리 대금업자인 장형보는 수탈 자본의 상징이며 일제 당국이나 또는 일제에 협력하고 아부하며 동족인 조선인을 괴롭히는 악인의 상징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식민지 조선의 인물상들과 어둡고 비극적인 세태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차분하고 치밀한 묘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잔인하다고 느껴질 정도인 한참봉이 제 아내와 고태수를 간통 현장에서 때려 죽이는 끔찍한 장면의 묘사가 그 예가 됩니다. 또한 탕류가 신문 연재소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통속적인 소설이 되어버렸다고 보는 견해에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신문 연재소설의 조건과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식민지 조선의 부정적인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다고 봅니다. 2. 풍자는 풍자의 주체가 풍자의 대상보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할 때 성립합니다. 작가 최만식은 특히 지적으로 월등하게 우월한 위치에서 풍자의 대상들을 거리를 두고 위에서 내려다보듯 그 실상을 간파합니다. 탕류 첫머리에 금강과 군산의 지리적 배경에 대한 유장하고 시적인 문장들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맑은 금강의 흐름이 군산 근처에서 탕류가 되듯 식민지 조선 사회의 축도를 탕류에서 그려놓았습니다. 무지와 세속적 욕망, 마성적 사악함 등의 혼탁한 물결로 본 것이죠. 소봉이는 봉건적 도덕 속에서 근대적 자아의 자각도 없이 이 혼탁한 물결에 휩쓸리고 희생당하는 나약한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부성을 상실한 초봉이의 아버지 정주사는 국권을 잃고 가치관이 전도된 조선 사회의 무기력하고 무능한 봉건 지배 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사가 재산을 잃고 화박군으로 전락한 군산의 미주장은 역사학자 홍이섭이 지적한 대로 조선 농민의 몰락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후 미주장은 탕류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그물코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미주장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충분치 못합니다. 그리고 최만식이 그 미주장이란 공간을 소설의 핵심적인 무대로 설정한 의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충분히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두장은 비록 탕류의 전반부에만 설정된 공간이지만 사실상 이 공간은 여러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규정하고 그 운명의 사회적 맥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소설 전체를 통화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미두란 미두장의 준말이며 일제강점기에 인천, 군산, 부산 등 굴지의 쌀 이출항에 개설되었던 곡물거래 시장을 두루 아우른 말인 동시에 좁게는 미두 취인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물 및 선물 거래소를 일컫는 조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미두장은 식민지 조선의 산업 근간인 농업 그 생산물의 핵심인 쌀의 집화와 거래에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은행원인 구태수는 한때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으나 자신의 고정 수입을 훨씬 넘는 금액을 주색 잡기에 탕진하는 등 과소비에 미쳐 마침내 고객의 당좌에서 가짜 수표를 발행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인텔리라고 할 수도 있는 인물이지만 자포자기형 인물입니다. 3. 주제 발표에서 언급하였듯이 탕류에서 긍정적인 인물은 이상주의적 정열을 가진 청년 남승재와 그의 동반자 계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탕류의 마지막 장을 서곡이라고 소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초봉이가 장형보를 죽인 후 초봉이의 집에 남승재와 계봉이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장형보와 같은 간악한 마성의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첫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봉이는 살인 중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혀야 할 상황인데 서곡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검열 제도와 지식인에 대한 감시 등을 고려하면서 이 소설의 행간을 읽고 보물찾기 하듯 채만식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 소설의 끝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초봉이는 무엇인지 모를 간절함이 어려있는 눈동자로 무엇인지를 승재의 얼굴에서 찾으려는 듯 한참이나 보고 있다가 이윽고 목맨 소리로 그렇게 할까요? 하라고 하시면 하겠어요. 징역이라도 살고 오겠어요. 하면서 조르듯 묻는다. 의외요. 그러나 침착한 태도였다. 승재는 그렇듯 어떤 새로운 긴장을 띤 초봉이의 그 눈이 무엇을 말하며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었다. 알고 나니 대답이 막히기는 했으나 그는 시방 이 자리에서 초봉이가 애원하는 그 명일의 언약을 거절하는 눈치를 보일 용기는 도저히 나질 못했다. 뒷일은 아무것도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승재의 음성은 다정했다. 초봉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안도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네 고준혁이 대답하고 숙였던 얼굴을 한 번 더 들어 승재를 본다. 그 얼굴이 지극히 슬프면서도 그러나 웃을 듯 빛남을 승재는 보지 않지 못했다. 안치가 빠져버렸네요. 꼭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탈자가 그 얼굴이 지극히 슬프면서도 그러나 웃을 듯 빛남을 승재는 보지 않지 못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그 어떤 새로운 긴장을 띤 초봉이의 그 눈에서 저는
새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곡이라고 이 최만식 선생은 아주 그 아까 우리 오병탁 선배님이 머리가 좋다고 하셨는데 정말 머리 좋은 천재적 작가예요.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이 눈빛이 그 의미하는 그 의미 있는 함축, 많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 최만식 선생이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 초봉이와 승재가 주고받는 눈빛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준비해서 발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실 분 있어요? 저도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최만식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왜 친일 작가로 전략을 해버렸는지 너무너무 크게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모인 뜻은 그분의 친일 행적을 조금이라도 벗겨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뜻에서 저도 최만식 선생님의 그 자료를 찾아보는데 우리 처음에 발표하신 윤 선생님이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런 표현 가지고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료를 수집하면서 막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이 타자를 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런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 가신 분을 우리 이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분을 꼭 친일 작가 그 서열에 올려야 됐는지, 아직도 원광대에서 그 김재영 교수님인가요? 그분은 아직도 이 최만식 선생님은 친일 작가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 그분만이 아니고 최만식 선생님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화 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거를 밝히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죠. 제가 발제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제 강점기에 그 아까도 후병탁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뭘 해도 친일이에요. 뭐 그런 아예 죽어야만 친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어디다 붙이면 다 친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경중을 따져서 해야지 그렇게 했다는 남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친일을 청산하지 남쪽에서는 못했지만 북쪽에서는 친일 청산을 했어요. 다 죽였어요. 뭐 조금 뭐가 경중을 따져가지고 친일을 어느 정도만 했어도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분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북이 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서북 청년단들이 내려왔죠.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농사를 많이 짓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주 역할도 했었고 일제 또 사냥을 많이 했고 또 친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다시 남한 쪽으로 내려왔어요.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남한 쪽으로 내려서 이제 이승만 뒤에 이제 불 붙어가지고 빨갱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생겼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도 그렇게 죽였어야 하냐? 그렇지 못했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채만식은 우리가 봤을 때 친일이라고 봤을 때는 이 작품성에서는 친일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뭐 아까 민족의 주인이라는 얘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정도 아닌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작가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측면에서 사실 이 토론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채만식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됐습니까? 예.